볼셰비키들이 실제로 혁명한 걸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자기들이 이 국가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이거 유지가 안 될 거라는 두려움에 곧바로 휩싸여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하니까. 첫 번째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자꾸 러시아 안의 상황을 보면 그 안에서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국력의 상당 부분은 전선에서 독일이랑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아까 볼셰비키 구호가 빵, 평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민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2월 혁명만 일어났어도 2월 혁명을 일으킨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당장 휴전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아주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혁명 주도 세력들이 전쟁 지속을 주장해요. 너무 전쟁 지속을 주장하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은 애국적인 동기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거는 반애국적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유주의자들이나 부르주아 계층에서 이걸 주장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멘셰비키도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가당의 다수도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전쟁을 지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멘셰비키나 볼셰비키 일부는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은 혁명을 했으니까 혁명 전쟁으로 나가자고요. 혁명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전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죠. 전세는 연전 연패하고 수백만 명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볼셰비키 소수파만 전쟁의 중단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역시 또 레닌이 소수파예요. 레닌은 이제 전쟁이 계속되어서는 도저히 혁명이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온갖 비난을 다 받죠. 뭐 독일의 스파이다부터 시작해서 혁명을 팔아먹는다 뭐 등등의 비애국적인 처사 이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혁명 자체가 무산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독일의 러시아 자체가 점령될 거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토지 문제예요. 토지 문제. 이거를 혁명에서 이제 중요한 볼셰비키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농민의 지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월 혁명에서 볼셰비키가 아주 급격한 입장 전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토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해요. 원래는 볼셰비키의 토지 문제에 대한 강령은 국유화예요.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유화는 하되 토지 사용권은 농민들에게 나눠준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농민들이 토지 점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국가 권력의 통제가 느슨한 시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민중들이 지주를 몰아내거나 죽이고 스스로 자발적인 토지 분배를 막 해버려요. 폭력적으로. 근데 이거를 용인해 주는 거죠. 이거를 통제하고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승인해주는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조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강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가당이 누구의 후시냐고 했죠? 나로드니키의 후시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드니키의 오래된 강령을 볼셰비키가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스주의 정통파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서유럽 작가들은 그 볼셰비키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그 로자 룩셈부르크의 민주성 그리고 대중의 자발성이 대립되는 것처럼 자꾸 그것만 논점으로 삼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논쟁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로자가 더 공격했던 부분은 상당히 비민주적인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토지령 갖고 이제 공격하는 거야. 토지 문제에 대해서 막스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를 함축하냐면은 농민에 대한 탄압을 주장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농민이 토지를 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볼셰비키가 장악한 국가 권력이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농민은 농업 노동자로 집단 농장을 해서 거기로 농업 노동자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게 막수주의 원래 노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그 소련 공산주의를 부정적으로 서유럽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어 하니까 레닌과 로자의 논쟁에서도 마치 로자는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길 원했고 레닌은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 스탈린 체제 같은 체제가 나온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역사를 거꾸로 보는 거야. 현재의 과거의 관점,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역으로 자꾸 재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린 체제가 나쁘니까 이 나쁜 게 어디서 왔을까를 레닌한테서 책임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레닌의 반대자로서의 로자 룩셈부르크를 자꾸 이제 미화하게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자가 쓴 러시아 혁명이라는 텍스트를 읽어보시면은 그 금세 알 수 있어요. 금세 알 수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에요. 이제 토지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민족 문제. 민족.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그 민족 자결권 주장하는 게 민주적일 것 같아요. 민족 자결권 부인하고 중앙집중적 국가권력 장악하는 게, 건설하는 게 더 민주적일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뭐가 더 민주적이에요? 당연히 민족 자결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민족 자결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반대로 봐요. 로자 룩셈부르크가 러시아 혁명의 한계라고 비판하는 핵심적인 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재헌의회 철폐, 재헌의제 폐지한 거 좀 이따 보겠지만 또 하나가 토지력 문제, 또 하나가 민족 자결권 문제. 이 세 가지예요, 쟁점이. 그래서 민족 자결권을 레닌이 너무 많이 허용했다고 비판해요. 우리가 아는 통념하고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식량난, 그죠? 농민 문제하고 역시 연결된 건데,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을 특히 이제 도시에, 특히 공산당의 근거지가 도시에 있으니까, 도시 노동자 계급이나 도시 시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농촌에서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민들은 이렇게 정치적 경제가 불안하고 경제도 엉망이고 하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2년 농산물을 내놓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조달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인 수단을 의존하게 돼요. 징발을, 강제적으로 무장으로 징발을 하게 되고 농민들도 거기에 저항하게 되면서 사실상 내전이 막 일어나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한 문제에 처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닌과 볼셰비키가 대응했던 건 첫 번째는 독일과의 종전 협상이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이런 지명이에요. 그 조약을 맺었던 지명인데 브레스트-리토프스키 조약이라는 걸 냈는데 그게 이제 1918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10월 혁명하고 몇 달, 6개월도 안 돼서 그 종전 협상을 맺죠. 근데 이 종전 협상의 내용이 아주 굴욕적이에요.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이 계속 이기고 있었잖아요. 독일 입장에서 전쟁 계속해도 자기들 이기는데 그거 하겠어요? 협상하고 싶겠어요? 아주 상당한 반대국보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급한 거는 소련이죠. 이제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죠. 그렇죠? 이때는 아직 소련이 아니니까. 혁명은 러시아가 훨씬 급한 상황이야.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는데 산업 기반과 식량 생산지를 대부분, 상당 부분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 영토의 3분의 1 정도를 독일에게 양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주로 유럽 쪽 러시아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계속 서진 정책을 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트르 대제 때부터. 그러면서 산업 기반들이 대부분 유럽 쪽에 있어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 기반이 포진된 대부분의 지역을 독일한테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면서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볼셰비키 하면 항상 일당 독재를 처음부터 추구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0월 혁명 일어나고 나서 볼셰비키가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했다고요. 세력이 강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혼자서 권력을 유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자명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공유할 파트너를 구하게 되죠. 거기에 조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회주의 혁명가당의 좌파냐.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좌파 사실상 연립정권이야. 연립정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여한 볼셰비키 이외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혁명 초기에. 초기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볼셰비키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볼셰비키 정권에 상당히 많이 참여해 있었어요. 그 중요한 정치 세력이 바로 볼셰비키와 사회주의
독재혁명가당 좌파인데 이 혁명가당 좌파가 종전협상에 반대한 거야. 그래서 연립정권을 탈퇴해버린 거야. 볼셰비키가 쫓아낸 게 아니라 연립정권을 탈퇴해버린 거야. 어쩔 수 없이 일당 독재를 하게 된 거야, 이때는. 물론 일당 독재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볼셰비키가 분명히. 근데 이건 상당히 권력 기반이 안정화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초기에는 연립정권을 유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탈퇴해버리니까 권력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지겠죠. 이렇게 되니까 훨씬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볼셰비키 정권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게 된 거예요.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종전하게 되니까, 러시아에서 애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던 사람들만 레닌과 볼셰비키를 비난한 게 아니라, 바깥에 다른 나라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난리가 났냐 하면은, 1차 대전이 독일하고 러시아만 싸운 게 아니라 동맹국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의 동맹국이 원래 누구였죠? 짜르 러시아의 동맹국들이 프랑스, 영국이잖아요. 그 프랑스, 영국이 난리가 나죠. 왜? 우리 2차 대전 영화에도 보면 알지만 독일이 패전하게 된 결정적인 게 전선이 두 개여서 패전한 거잖아요. 서부전선, 동부전선으로 힘이 분산돼서 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 프랑스, 영국의 서부전선이죠. 제가 갑자기 방향 헷갈리는데 서부전선 맞죠? 소련이 동쪽이니까. 동부전선 한 전선이 없어지니까 전력이 서부전선으로 다 집중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당장 전력이 2배가 된 거야, 상대편에.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가 전쟁에 계속 참여하게 도 압력을 가해요. 정보전도 펴고, 그래서 2월 혁명 이후부터, 17년 2월 혁명 직후부터 얘네들이 빠지면 어떡하나는 두려움을 겪었어. 영국, 프랑스가 특히 이제 영국이 그 당시에 주축이니까, 영국 정부, MI6라는 거 있잖아요. 왜? 제임스 본드 나오는. 걔네들이 개입을 해요. 걔네들이 개입을 해서 케렌스키 정부하고 협상을 해요. 케렌스키한테 종전을 못하게 원조도 하고 압력도 하고 막 정치 공작을 막 펴요. 그래서 상당히 거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 노벨문학상 받은 서머셋 모음이라는 소설을 아세요? 서머셋 모음이 그 MI6 스파이예요. 그 당시 석고전에 관한 책들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특히 작가들이 스파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작가 스파이라는 어떤 영어 단어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가면 CIA 협력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도 개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전쟁에 묶어두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레닌이 탈퇴해버린 전쟁을 포기해버리니까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러시아 영토 내로 침략을 감행을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 내부에 있던 구지배 세력들과 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내전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나중에 이제 레닌그라드 이름이 바뀌는데, 페트로그라드에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러시아 영토를 장악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또 볼셰비키들이 자기들 힘을 미칠 수 있는 영토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았어요. 그래서 그 혁명을 막 확산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중앙만 장악했다고 해서 나머지 다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 이런 데까지 막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볼셰비키라고 이름도 못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막스주의 M자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 볼셰비키 정권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지만 그 공산주의자들 그린 옛날 영화가 있는데 워런 비티라는 영화 배우 알아요? 상당히 꽃미남, 옛날 꽃미남, 지금 할아버지지만 워런 비티가 이제 제작 감독 주연에서 막 상도 받고 있던 영화가 레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 얘기냐면은 세계를 흔든 11간이라는 책 있죠. 그거 쓴 젠 리드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전기 영화. 물론 상당히 이제 헐리우드식으로 흥미 위주로 만들긴 했는데 이제 그 사람 역할을 이제 자기가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젠 리드가 볼셰비키 선전받으러 함께 이렇게 러시아 전역을 막 순회하는 거죠. 순회하면서 왜 혁명을 했고 볼셰비키 혁명을 왜 지지해야 될까 이런 거를 대중선동을 막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아시아 쪽으로 간 거야. 거기 말도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이슬람이고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막 이 볼셰비키 혁명가가 현지 언어로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자기가 보기에 시큰둥한 많은 걸 볼 줄 알았는데 막 열렬히 호응하는 거야.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잖아. 이 사람들이 막스주의도 모르고 생전 처음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도대체 뭐라 그랬냐 하니까 알라신을 찬양하자 이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대목이 나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정도로 볼셰비키 권력 기반이 상당히 취약했단 말이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전이 막 일어나. 내전이 거의 3년간 진행이 돼요. 내전 동안에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 국토가 거의 황폐화된 거죠. 그러니까 내전이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 볼셰비키가 이기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제일 큰 게 농민 계급이 처음에는 혁명을 지지했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자꾸 식량 증가라고 그러니까 볼셰비키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일부는 백군이라고 하죠. 백군과 적군으로 나누는 거예요. 운동을 하듯이. 이제 백군 편에 가서 붙죠.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거기다 이제 농민들은 볼셰비키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마흐노라고 불리는 아나키즘 반란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또 아나키즘 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좀 긍정적으로 해서 마흐노 전기도 나와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백군들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정적인 건 농민이 결국은 볼셰비키 편으로 돌아가. 왜냐하면은 백군들이 자기들이 이제 점령한 지역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줬으면 백군이 이겼을 텐데 구지주 계급을 다시 복귀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볼셰비키도 싫지만 백군은 더 싫은가. 구귀족들의 구지주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혁명해서 막 빼앗았던 땅을 결국은 다시 내줘야 되니까 결국 볼셰비키 편을 들고 차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사회구조적인 어떤 문제이고 볼셰비키 승리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볼셰비키가 아주 혁명적으로 전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전투력을 키워야 되니까 적군이라는 거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 군대를 건설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트로츠키예요.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그러니까 적군의 군대를 볼셰비키는 무장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군대의 규모가 크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백군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의 군대, 수백만 명의 군대를 막 조직을 해요. 단기간에. 농민들을 징발하죠. 그러니까 아주 비밀적인 방법을 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징발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무슨 혁명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탄핵이 속출하죠. 그렇죠? 제정 러시아 군대처럼 백군도 마찬가지고 적군도 마찬가지고 강제로 징집하니까 탄핵이 속출하는 거야. 닥터집하고 영화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 쭉 행군하다 보면 조금 가다 보면 다 없어져. 오퉁이 돌거나 뭐 오퉁이 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탄핵을 하니까 트로츠키가 어떤 방법을 써요? 로마식 처형이라고 해요. 로마 옛날 군대에서 그랬다는데 한 연대에서 한 명이 탄핵을 하면 그 연대를 다 세워놓고 숫자 되어서 10번째 사람을 다 총살시킨 거야. 차례대로 10분의 1을 총살시킨 거야. 너무 끔찍하죠. 그런 식으로 군대를 규율을 잡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승리하죠. 결국은. 그래서 자꾸 스탈린주의 비판하는 분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어디서 저보고 스탈린주의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 스탈린주의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인터넷에 어디서 여기 스탈린주의자들 모임이다 이런 글이 막 떠돌고 그런데요. 제가 어디 후배통에서 들었어요. 한영식이라는 사람은 스탈린주의자다 뭐 그런데요. 그것도 이상한 얘기다 하여튼. 트로츠키주의자들 같이 트로츠키를 상당히 민주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 관료제에 반대하고 독재에 반대 이랬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스탈린 반대 인물도 자꾸 묘사를 하는데 그 스탈린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트로츠키도 비슷했어요. 별로 안 달랐단 말이에요. 자꾸 역사적 사실을 사후적으로 왜곡하는 거는 저는 되게 반대거든요. 역사적 사실과 별로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은 안 하지만 어떤 선생님, 유소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던데 아마 다른 책에서 인용했던 것 같은데 트로츠키하고 스탈린의 관계는 권력을 잡은 트로츠키가 스탈린이고 권력을 못 잡은 스탈린이 트로츠키다.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론에 있어서도 나중에 가면 달라지지만 큰 차이가 없고 정치 행태나 활동하던 방식이나 조직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 다른 점이 물론 있겠지만 다른 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 그 얘기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안정화시켜 나가요. 볼셰비키가 권력을 안정화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볼셰비크가 해결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그거 몰랐냐? 생각만 해보면 그런 문제가 닥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왜 무리하게 혁명을 했냐? 이게 또 볼셰비크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결국 이거는 판단 착오였거나 해서는 안 될 혁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미성숙한 혁명론이에요. 볼셰비크의 10월 혁명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또는 혁명적 전세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곡돼서 스탈린 체제가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해명을 하고 비판적으로 좀 분석해보면서 스탈린 얘기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했냐는 거죠. 그렇죠? 니네 도대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했으면 나쁜 놈들이고, 그렇죠? 몰랐으면 바보들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볼셰비키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을 했어요. 첫 번째 확신이 뭐냐? 이거야. 농민이 갑자기 노동자가 돼서 혁명을 지지할 거,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들이나 구귀족들이 혁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복했을 거다, 항복할 거다, 이런 생각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 믿고 이랬냐?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그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순이 세계화됐다고 그랬잖아. 모순이 국제적인 오히려 확산이 됐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요새말로 좀 알아듣기 쉽게 요새말로 합시다. 중심부에 있던 모순이 주변부로 이전된 거죠. 이전됐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전됐다는 말은 이 모순과 여기서 나타나는 모순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랍니다. 그렇죠? 같은 건데, 여기서 모순이 완화된 만큼 이리로 넘어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순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는 게 레닌 사상의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진적인 러시아에서도, 후진 자본주의나 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에서도 혁명이 가능하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폭발하는 모순은 이 사회의 고유한 모순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모순이 폭발하는 곳이 이곳일 뿐이지, 이 모순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기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 차원의 정치 질서 속에서 보자면은 여기에서 먼저 촉발이 되더라도 이건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할 거다. 모순이 여기서 촉발할 거다. 왜냐하면 이때 나온 게 약한 골이라는 거야. 쇠사슬이 이렇게 연쇄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연쇄되어서 양쪽에서 아주 센 힘으로 당기면 어디가 끊어져요? 용접이 제일 약하게 돼 있는 부분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끊어진다고 해서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기는 힘은 양쪽 끝에 있었잖아. 그렇죠? 이것처럼 이게 자본주의 모순이야.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이 작동을 하지만 그 모순이 혁명의 형태로 폭발하는 거는 특정한 여러 가지 정세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이 모순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폭발한다는 얘기이지, 이 모순이 별도의 러시아 고유의 모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후진 러시아에서의 혁명이라는 것은 이 모순이 촉발되는 방아쇠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모순이 끝까지 확산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선진 자본주의에서 곧바로 혁명이 일어나서 세력이 강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노무현의 세력이 훨씬 강하니까 얘네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후진 러시아를 원조해 줄 거라고 합니다. 이게 혁명의 첫 번째 데미지거든요. 볼셰비키들 중에 이걸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쁜 놈하고 싸우고 나면 동네에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형한테 깜짝대고 나면 고등학생 형이 와서 날 도와줄 거야. 그건 믿고 한 거야. 100% 이거 믿고 한 거야. 근데 이거 단순한 믿음이나 뭐
희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론적 체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이 가능할 거라고 먹고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 그리고 결과를 다 알잖아요. 서유럽에서 혁명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형을 불렀는데 형이 갑자기 어디 가고 오구나. 여자친구하고 미팅하러 가버렸고 난리 났죠. 그쵸? 고립된 거야 혼자. 이 러시아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서부 혁명으로부터 고립된 거야. 이 이후에 러시아의 모든 발전의 전제 조건은 바로 러시아의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자들,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이 결과를 모르고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혁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서유럽 막스주의자들 똑같이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 차이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혁명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일 뿐이고, 볼셰비키는 이게 러시아에서도 촉발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곧바로 서유럽 혁명으로 확산되어서 세계 혁명으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막스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거를 레닌이 더 심화시켜서 모순의 폭발이 후진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실제로는 혁명이 안 일어난 거야. 이게 정말 큰일인 거죠. 그래서 스탈린 역사학자들이 스탈린 체제를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야. 러시아의 고립이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혁명이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삼인주의자들이 우파하고 손잡고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해버리죠. 봉기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조응해서 뭐 동조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봉기에서 수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학살당해요. 그러니까 삼인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안 도와줘서 섭섭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카우츠키 같은 사람들은 백군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이론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단순하게 뿌리는 같은데 나하고 입장 차이가 좀 나쁜 다른 놈들이 성공하고 내가 배 아파서 못 가지고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 아니에요? 다른 동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러시아도 그렇고 서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이 당시에 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독일이라고 그랬죠. 독일에서는 실제로 이제 거듭되는 봉기가 실패하고 다 진압당하고 삼인주의자들이 극우 민족주의자들하고 손잡아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걸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모설도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독일의 우파가 삼인주의자들하고 손잡았냐. 그 전까지 그렇게 적대적이다가.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의 그 혼란 상황을 자기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 책임을 집권자들한테 묻게 돼 있으니까 삼인주의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삼인주의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베르사유 조약 문제예요. 베르사유 조약이 아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게 지나친 전쟁 부담을 지우면서 2차 대전의 씨앗을 키운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역사적 평가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지만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게 독일의 일반적인 정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르사유 조약에 사인을 한 책임자들이 삼인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책임을 삼인주의자들이 떠넘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파들이 나중에 이제 나치 집권할 때 우파들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거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키잖아요. 근데 삼인주의자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체제를 서유럽 삼인주의자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승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떤 형태죠? 대통령은 국가 수반이고 실제로 행정권은 수상이 있는 체제잖아요.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혹시 아세요? 힌덴부르크라는 전쟁 영웅, 아주 극우파, 그러니까 비렐름 제국의 전쟁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우파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수상을 지명을 하잖아요. 지명을 할 때 처음에 수상이 에베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3인당 지도자예요.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면담을 하죠. 수상 지명, 니네 수상 지명 해줄 테니까 받아들일래? 뭐 조건을 밀고 당기고 했겠죠. 그때 이제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중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 에베르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혁명을 전염병처럼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자본주의 붕괴 외치고 했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혁명을 전염병처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은 전염병 퍼뜨리는 뭐 쥐벼룩이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박멸해야 되죠. 그거 다 죽이는 거야. 실제로 이제 진압 책임자가 노스케라는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이 3인당 지도자예요. 우파가 아니라.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이 고립되게 되면서 아주 내전도 겪어야 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농민들과의 관계도 설정해야 되고, 자기들의 권력 기반도 확장시켜야 되고, 특히 이제 소수민족들과의 관계도 아주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제일 급한 게 일단은 전쟁인데, 전쟁은 브레스트-리토브스크 조약으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사실 이게 선우가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아주 산업 기반이나 농업 생산 기반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주 한정된 자원을 국가가 돌아가게끔 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할 수 있는 이 당시에 거의 유일한 길은 아주 강력한 중앙 집중적 통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볼셰비키의 독자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미 1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독일에서 시행했던 경제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전시 경제 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다 통제하잖아요. 주요 산업 다 국유화, 국가가 통제하고 주요 식량 같은 주요 생필품들 배급하고 막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이 모델이 1차 대전 때 나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받아들인 거예요. 볼셰비키도. 근데 그 모델을 받아들여서 이제 소련만의 방식으로 확장시키는데, 그 모델들이 특징이 뭐냐면 중앙지 정부에 의한 아주 강력한 계획경제, 그리고 계획경제의 전제는 중요한 생산수단들에 대한 급속한 국유화, 그 다음에 주요 물자에 대한 배급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장이든 농장이든 간에 노동규율이 강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당장 아주 급속하게 물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노동자 농민들이 그 생산을 게을리하면 안 되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생산을 독려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다 총괄해서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전시공산주의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내전 시기니까 내전 시기에 처해지게 되는 아주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전시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전시공산주의가 아주 강압적인 중앙 집중적인 모델의 전형적인 형식이죠.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는 내전이라든지 국제적인 고립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전시공산주의를 채택하게 된 게 원인이긴 한데, 볼셰비키들이 전시공산주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너무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또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받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볼셰비키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갈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볼셰비키들이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의 아주 주요한 조치들을 다 실현하고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공산주의를 통해서 전시라는 긴박한 상황만 넘기면 이 전세공산주의를 조금만 손보면은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공산주의를 역사적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전시공산주의를 채택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전시공산주의에 대한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소련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에 대한 경로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스탈린 체제의 성립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